한 통의 전화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제 외동아들이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깊은 슬픔에 빠져 있던 제게 유일한 희망은 며느리의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들었던 귓속말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간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제게 말했어요. 조심하세요. 그 한마디에 숨어있는 진실이 밝혀진 후 기쁨은 고통으로 바뀌었어요. 임신을 위장해 재산을 노렸다는 끔찍한 사실이 밝혀진 후 상처받았던 마음이 더욱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런 제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새로운 인연이 나타났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피보다 진한 인연을 맺게 되었지요. 병원 복도에서 울려 퍼지는 전화벨 소리가 제 귀를 따갑게 했습니다. 하얀색 가운을 입은 의사가 황급히 제게 올 때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죠.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외동아들 호영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결혼 후 1년도 안 된 아들을 이렇게 보내게 되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장에서 며느리 선아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이 오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도 같이 무너져 내렸죠. 호영이와 선아는 대학생 시절부터 사귀었다 작년에 결혼했어요. 그토록 행복해 보였던 호영이의 미소가 결혼식이 마지막이었다니 믿고 싶지 않았죠. 장례식이 끝난 후 아무것도 없는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비로소 혼자가 되었음을 실감했어요. 남편도 10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 아들까지 떠났으니 이 넓은 집에서 남겨진 건 쓸쓸한 뿐이었죠. 한 달이 지나도 슬픔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선아와 연락이 뜸해지는 것도 당연했죠. 선아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선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선아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어머님 저랑 좀 만나주시겠어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걱정되는 마음에 약속을 잡았어요. 카페에서 만난 선아는 얼굴은 매우 지쳐 보였지만 어딘가 결의에 찬 모습이었죠. 어머님 저 사실은 임신을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호영이는 세상에 없지만 호영이의 피가 흐르는 아이가 태어난다는 사실에 눈물이 흘렀죠. 정말이니?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선아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활짝 웃어 보였죠. 네, 호영 씨의 아이예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호영이의 아이 그리고 제 손주가 태어나게 된다니 생각만으로도 다시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았죠. 선아가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삶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외동아들을 잃고 절망 속에서 허덕였던 저였지만 이제 곧 태어날 손주를 생각하면 다시 살아갈 의미가 생기는 것 같았죠. 저는 선아에게 제안했어요. 선아야 혼자서 지내는 것 힘들지 않니? 우리 집에서 같이 살래? 처음에는 망설였던 선아도 결국 동의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함께 살게 되었죠. 선아의 임신은 저에게 아주 큰 위로였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없이 혼자가 된 저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전 아기용품을 조금씩 사기 시작했죠. 아기 침대, 아기 옷, 장난감 등 모두 최고급으로 샀습니다. 선아는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에게는 유일한 손주였죠. 아낌없이 주고 싶었어요. 어머님 이렇게 많이 사도 괜찮아요. 선아는 죄송한 얼굴로 말했어요. 전 그저 웃으며 더 좋은 물건을 사모았죠. 산부인과 정기검진에도 언제나 함께 갔습니다. 처음 초음파 사진을 봤던 날은 작은 점에 불과한 아기를 보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기는 건강합니다. 의사의 한마디에 안심했죠. 선아는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저는 첫 임신이니 긴장할 법하다고 생각했어요. 세상 모든 부모들이 그렇겠지만 곧 태어날 아기에 대한 기대는 꽤 컸어요.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호영이를 닮았을지 선아를 닮았을지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제 나이 66세이지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죠. 오랜 기간 그저 모아두기만 했던 돈에도 이제는 의미가 생겼어요. 남편이 남기고 간 부동산과 제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까지 모두 손주에게 줄 수 있게 되었지요. 가족이 아무도 없던 제가 혼자 죽게 되면 유산은 국가에 반환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었는데 이제 그런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선아에게 관심을 쏟았습니다. 임신 중에 좋다고 하는 음식은 뭐든지 만들어주고 태교에 좋다고 하는 콘서트도 함께 갔지요. 몇 개월 만에 얼굴에 웃음이 번지는 것 같았어요. 호영이가 없다는 슬픔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호영이의 아이가 태어난다는 사실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평안한 날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운명은 잔혹했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죠. 선아의 임신 5개월 정기검진을 위해 평소에 가던 산부인과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서 다른 임산부들을 바라보며 다들 새 생명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니 묘한 유대감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차례가 되어 진료실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한 간호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 간호사는 작은 목소리로 제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님 조심하셔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왜 이런 말을 저에게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간호사는 그 외에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서둘러 모습을 감추었죠. 멍하게 있는 저를 선아가 불렀습니다. 어머님 들어가시죠. 평소처럼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 화면을 보여주며 친절하게 말하셨어요. 아기는 건강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간호사의 한마디에 복잡해졌죠. 선아의 얼굴을 슬쩍 보았습니다. 선아는 평소와 다를 게 없는 모습이었죠. 그게 무슨 말이었을까 마음속에서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선아도 창밖을 보며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듯이 보였고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며느님 조심하셔야 해요 라는 말의 의미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몇 번을 잠에서 깼습니다. 호영이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고민도 하지 않았을 텐데 생각하니 눈물이 차올랐죠. 다음 날 저는 산부인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만난 간호사와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부탁했죠. 처음에는 생소한 부탁에 완강히 거절했지만 제가 간절히 부탁해 그 간호사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죠. 어제 병원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저는 힘겹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조용하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가까운 카페에서 만나실까요? 병원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워서요. 간호사는 병원과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조용한 카페를 알려주었습니다. 전 바로 그 카페로 달려갔지요. 창가에 앉아 진정되지 않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시켰지만 마실 기분이 아니었죠. 머릿속에는 간호사가 말했던 한마디로 가득 찼어요. 카페의 문이 열리고 그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간호사복을 벗은 그녀는 30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외모의 여성이었죠. 긴장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다 저를 발견한 후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다혜라고 합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으며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저도 긴장한 상태였지만 그보다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어요. 뭐라도 마시겠어요? 제가 물어보자 다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바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녀의 심각한 얼굴에 제 가슴은 다시 뛰었습니다. 어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며느리를 조심하는 게 좋다고 했던 말의 의미가 뭔가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분명하게 말하려 애썼어요. 다혜 씨는 잠시 말없이 테이블 위에 있는 냅킨을 손으로 만지작대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씀드리기 어려웠지만 꼭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얼굴은 진지했어요.
이건 단순한 착각이나 소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선아 씨는 전에 저희 병원에서 근무하셨던 분이에요. 알고 계셨나요? 그녀는 조용히 물어보았어요.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선아가 병원에서 일한다는 것은 들었지만 다른 얘기는 듣지 못했어요. 다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년 전에 저희 병원에서 근무하셨어요. 처음에는 접수 쪽에서 일하셨는데 워낙 일을 잘하셨어요. 다혜 씨는 주변을 경계하듯 둘러보며 목소리를 더 낮추었어요. 누군가에게 들릴까 걱정하는 듯 했죠. 사실은 선아 씨와 원장의 관계가 심상치 않았어요. 처음에는 뜬 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병원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 되었죠. 머리를 한 대 크게 얻어맞은 기분에 숨이 쉬어지질 않았어요. 호영이와 교제를 했을 때부터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다니요. 말도 안 돼.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가게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았죠.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다혜 씨는 놀란 듯 했지만 다시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죄송해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사실이에요. 병원 직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게 소문이 나서 선아 씨가 퇴직을 하셨거든요. 그녀가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죠. 잠시만요. 제가 손을 들고 말하자 다혜 씨는 말을 멈추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후에도 그 관계가 계속됐다는 건가요? 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다혜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지요. 결혼 후에는 잠시 연락이 끊긴 듯 했어요. 적어도 병원에는 찾아오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호영 씨가 사고로 돌아가신 후에 다시 선아 씨가 병원에 자주 찾아왔어요. 그 뒤에 원장이랑 다시 관계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오열했던 선아의 모습이 떠올랐죠. 그것도 연기였을까?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쳤죠. 다혜 씨는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실은 선아 씨는 임신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것 같고 심장이 그대로 멈춰버릴 것 같았죠. 말도 안 돼요. 초음파 사진도 받고 의사 선생님도 아기는 건강하다고 했는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을 잃고 제게 단 하나의 희망이었던 손주였는데 그게 가짜였다니. 다혜 씨는 미안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원장이랑 선아 씨가 꾸민 짓이에요. 초음파 사진은 다른 환자분 사진이고 진료 기록도 위조했어요. 말도 안 돼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러자 다혜 씨는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병원 기록에는 선아 씨의 이름 밑에 분명히 비임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기록은 일주일 전 저와 선아가 함께 산부인과에 갔던 날짜였어요. 이런 걸 어떻게... 전 중얼거리며 화면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다혜 씨는 또 다른 화면도 보여주었습니다. 선아 씨의 처방전에는 그냥 비타민만 처방되어 있었어요. 원장이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환자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선아 씨 이름이 있어요. 정식 진료가 아니라 병원장이 직접 지시해서 대응하고 있었던 거죠. 믿을 수 없었지만 다혜 씨가 보여준 증거는 확실해 보였습니다. 어째서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을 꾸민 거죠? 제가 묻자 다혜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자세한 이유는 모르지만 혹시 재산을 노린 건 아닐까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제가 물으니 다혜 씨는 조금 머뭇거리다 답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부모를 일찍 잃었을 때 재산을 노리고 다가온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아드님을 잃고 슬픔에 빠져 있는 분을 이용하다니 너무하잖아요. 다혜 씨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너무도 친절한 배려라고 생각했지요. 다혜 씨는 자료실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우연히 이 파일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이런 사실을 말하면 다혜 씨도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었지만 마냥 내버려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용기가 너무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워요. 다혜 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계속 바보처럼 속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다혜 씨는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부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할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나가면 오히려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도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맞네요. 좀 더 냉정하게 대처해 볼게요. 제가 답하자 다혜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헤어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선아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다혜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다른 간호사가 한 얘기를 들은 기억은 있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 다른 지역에 가 있겠다고 했어요. 그 사이에 고아원에서 아기를 데려와서 낳은 것처럼 속일 계획이라고 들은 기억이 있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다니. 제 재산을 노리려고 아이까지 이용하려고 했다는 거네요. 전 멍해진 채로 가게를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맑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동안에 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장례식에서 오열하던 선아, 임신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뻐했던 저, 아기용품을 함께 골랐던 순간들. 이 모든 것이 연기였다니 다혜 씨의 말이 전부 사실일까? 하지만 다혜 씨가 보여준 증거들은 분명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선아의 행동에서 조금 이상한 점을 느끼긴 했었죠. 임신 증상이 거의 없던 점, 병원에서 느낀 묘한 긴장감, 갑자기 커진 씀씀이, 버스 정류장에 앉아 저는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만약 다혜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선아는 처음부터 호영이를 이용한 것일까? 아니면 처음에는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호영이가 죽은 뒤 변한 것일까? 그게 뭐가 되었든 지금 선아가 저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지요. 통화 기록에서 변호사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남편 사망 후 유산 정리를 할 때부터 연이 닿았던 믿을 수 있는 변호사였죠. 전화를 걸기 전 휴대폰 배경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호영이었죠. 호영아, 미안해. 엄마는 내 아내를 두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저는 중얼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선아의 방으로 갔습니다. 선아는 오전부터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선아의 방은 정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 후 호영이와 찍은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죠. 저 사진 속의 미소는 진심이었을까? 의심은 더 깊어졌어요. 방 안을 둘러보고 옷장과 서랍을 뒤졌습니다. 옷장 안은 잘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임신 관련 서적이 놓여 있었죠. 누가 봐도 임신한 사람의 방이었습니다. 침대 밑을 확인해 봤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어요. 내가 엄한 말을 듣고 의심한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 화장대 거울 속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노인이 너무 딱했어요. 아들을 잃고 이제는 며느리까지 의심하는 노인의 모습이었죠. 그때 화장대 서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확인하자고 생각하며 서랍을 열었지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화장품과 액세서리가 보였어요. 끝까지 서랍을 열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손을 뻗어 그 물건을 꺼내보니 작은 상자였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대기 시작했어요. 뭔가 엄청난 사실이 숨어 있는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영수증 몇 장과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모두 산부인과 원장 명의로 된 개인 계좌에 입금한 영수증이었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그리고 메모에는 계약금 5천만 원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이게 무슨 계약인지, 어떤 대가인지 전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상자 밑에는 작은 수첩이 있었어요. 수첩을 펼쳐보니 선아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무슨 계획을 쓴 것 같아 보였죠. 계획대로 임신 중, 임신 위장 3개월째, 심호 의심은 없음. 출산 예정 후에 입양 절차 확인, 재산 상속 확인 후 완료. 다음 페이지에는 더 상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원장님과 스케줄 조절 완료, 가짜 초음파 사진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영양제 대신 비타민 처방.
어머님 건강 상태는 양호. 당분간 몇 년은 살아있을 것으로 생각됨. 인내가 필요함. 거기에 병원 직원의 이름과 지불한 금액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원장과 함께 계획한 것으로 보였지요. 그동안 내가 선아에게 주었던 진료비도 여기로 흘러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다혜 씨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이 수첩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었죠. 선아와 원장은 내 재산을 손에 넣기 위해 임신을 위장한 데다 어딘가에서 입양아까지 데려와 자신이 낳은 것으로 꾸미려고 했던 것이죠. 호영이를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선아가 이렇게 끔찍한 계획을 꾸미는 사람이었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저는 휴대폰으로 그 증거들을 모두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모두 찍은 후 제 흔적을 지웠습니다. 방을 나온 후 제 방에서 숨죽여 울었죠. 호영이가 죽은 후 유일한 희망이었던 손주의 존재가 모두 거짓이었다니. 한바탕 눈물을 쏟아내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급한 일인데 지금 만날 수 있나요? 우리 가족 문제를 항상 담당했던 변호사라 제 떨리는 목소리에서 심각한 상황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지금 당장 사무실로 방문해도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을 향했죠. 사무실 문을 열자 변호사는 제 안색을 살폈습니다.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눈치챈 변호사가 말했죠.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자리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쉰 뒤 선아와 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다혜 씨가 보여준 증거들과 선아가 남겨놓은 메모와 영수증, 그리고 수첩 사진까지 모두 보여주었죠. 변호사는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한 증거로 보이네요. 이건 법적인 조치도 가능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원장은 의료법 위반도 물을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저는 법적인 조치만으로 만족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그들을 확인해야 할 것 같았죠. 변호사는 저를 걱정하는 눈치였지만 저를 막지는 못했어요. 변호사는 원장과 나누는 대화는 모두 녹음해두라고 조언을 해주었죠. 증거를 모으기 위해 필요하다며 원장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손주를 확인하러 기쁜 마음으로 다녔던 병원이 지금은 배신감과 허탈로 뒤덮인 곳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지요. 접수처에서 원장을 찾아왔다고 하니 간호사들은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한참을 자리를 비우고 나와서는 진료가 끝난 후 다시 오라고 했죠. 전 진료가 끝날 때까지 병원에서 기다리다 진료 시간이 끝나자마자 원장실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자 원장은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시죠? 원장은 긴장한 듯 물었습니다. 확인할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원장님. 솔직히 말해 주시죠. 선아가 진짜 임신한 게 맞나요? 원장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바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초음파 사진도 확인하셨죠? 아이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증거들을 하나씩 책상에 늘어놓았습니다. 선아의 메모와 입금 영수증, 그리고 다혜 씨가 보여준 진료 기록까지. 이것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원장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희미하게 떨리기 시작하고 잠시 말이 없었죠. 곧이어 원장은 작은 목소리로 웅얼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은 멎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게 사실이었다는 걸 확인한 순간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 의사로서의 양심은 없으셨나요? 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선아 씨에게 설득당했어요. 전 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아는 결혼 전부터 원장님과 관계가 있었나요? 2년 전부터 알고 지냈지만 선아 씨는 이미 호영 씨와 결혼이 잡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와의 관계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호영 씨가 사고로 돌아가신 후 선아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많이 힘들어 보였죠. 그리고 위장 임신을 해서 재산을 가져오자고
제안했습니다. 전 몇 번이나 거절했어요. 하지만 선아 씨가 끈질기게 설득했어요. 어머님 재산이 많은데 가족이 없다고. 저도 순간 돈에 눈이 멀어 동의해버렸어요. 영수증에 매달 300만 원을 보냈던데 그 영수증은 뭐죠? 진료 기록 위조와 가짜 초음파 사진을 준비하는 대가였습니다.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먼저 받았어요. 그 고백을 듣고 울분이 치솟았지만 그와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덮쳐왔습니다. 내가 어떤 기분으로 손주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었는지 원장님은 모르시겠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의사 면허 박탈까지 각오하고 계세요. 단호한 말투로 말하자 원장은 당장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전 조용히 말했죠. 증거는 충분히 모아두었습니다. 이제 변호사에게 갈 예정이에요. 협조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원장이 저를 불러 세웠지만 전 그 목소리를 무시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변호사에게 연락해 모두 녹음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다음은 선아를 만날 차례였습니다. 변호사는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최대한 냉정하게 상대하자고 조언해 주었죠. 증거는 충분하니 이제 법의 판단에 맡기면 된다고 말이죠. 택시를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아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선아를 증오해야 할지 안쓰럽게 여겨야 할지, 만약 정말로 호영이를 사랑했다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을지 머릿속이 의문으로 가득 찼죠. 하지만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선아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웃음으로 다녀오셨어요 라며 인사를 했죠. 제 눈에는 그 웃음이 가식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그 친절함조차 서늘하게 느껴졌죠.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선아야, 할 말이 있는데 선아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알았다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어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모른 채 결국 저는 가방에서 증거물들을 꺼내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니? 제가 묻자 선아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녹음했던 원장과의 대화를 재생했지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는지 선아는 풀썩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처음에는 정말로 저 호영 씨를 사랑했어요.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사고로 호영 씨가 죽고 나서 무서워졌어요. 저 혼자 남겨진 것 같아서 미래가 너무 암담하게 느껴졌어요. 선아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래서 내 재산을 노렸니? 제가 묻자 선아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말을 막았습니다. 원장은 네가 먼저라고 했다. 선아는 놀란 기색이었지만 바로 포기했는지 눈물을 훔치며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지요.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지? 선아는 또각또각 거실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호영 씨는 정말 좋아했어요. 일단 집안이 좋았고 안정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호영이는 진심으로 선아를 사랑했는데 원장과의 관계를 묻자 선아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원장은 도구였죠. 처음에는 호기심이었는데 호영 씨랑 사귀면서는 필요할 때만 만나는 사람이었어요. 선아의 뻔뻔한 태도에 전소름이 돋았어요. 어쩜 이렇게 무례하고 뻔뻔할 수가 있지?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내일 아침까지 짐 싸서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선아는 잠시 저를 빤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어차피 여기 있을 이유도 없으니까 나가주죠. 선아의 뻔뻔한 태도에 저는 또다시 상처를 받았습니다. 선아가 방으로 들어가고 전 소파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힘이 다 빠져 일어날 수가 없었죠. 전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들도 손주도 며느리도 모두 사라졌어요.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호영이의 사진을 보며 작게 속삭였죠. 미안하다, 호영아. 엄마는 네 아내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그때 현관에서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죠. 이 시간에 누구지 생각하며 문을 열자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혜 씨가 서 있었습니다. 전화를 몇 번이나 했는데 받지 않으셔서 걱정돼서 와봤어요. 다혜 씨는 과일과 음식들을 들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는 저를 보고 다혜 씨는 말없이 집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일이 잘 해결된 건가요? 다혜 씨가 물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혜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다혜 씨는 온화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요. 전 다혜 씨에게 테이블 위에 있는 자료들을 보여주었어요. 선아에게 다 듣게 되었네요. 라고 말하니 다혜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따뜻한 차라도 가져올 테니 조금 쉬고 계세요. 다혜 씨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끓이고 따뜻한 차를 준비해 주었어요.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있다니. 다혜 씨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었죠. 이미 밤 늦은 시간이라 다혜 씨에게 집에서 자고 가라고 권했어요. 이 시간에 혼자 가는 건 위험해요. 우리 집에서 자고 가요. 처음에는 거절하던 다혜 씨도 제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곤 그러겠다고 했죠. 그날 밤 옆방에 다혜 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전 마음이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참 고마웠죠. 다음날 선아는 아무 말 없이 짐을 챙겨 집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전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호영이의 사진을 보며 저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죠. 선아가 나간 뒤 며칠 동안은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었어요. 밥도 거르고 전화도 받지 않았죠. 세상과 단절된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호영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보다 더한 절망감이 저를 덮쳤어요. 유일한 희망이었던 손주까지 거짓이었기 때문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을까 누군가 찾아와 배를 누르는 소리에 무거운 몸을 일으켜 나가보니 다혜 씨였습니다. 어머님 걱정이 되어서 왔어요. 전화도 안 받으셔서. 다혜 씨의 손에는 또다시 음식과 과일이 든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곧바로 주방으로 가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밥 먼저 먹고 천천히 얘기해요.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오늘 일은 어떻게 하고 왔어요? 라고 묻자 다혜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휴가예요. 어머님이 너무 걱정돼서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세상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이토록 신경 써주는 것이 얼마만인지. 그 뒤로 다혜 씨는 매일같이 집에 와서 식사를 해주고 청소를 해주며 대화 상대가 돼주었지요. 이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호영 씨도 그러길 바랄 거예요. 다혜 씨의 따뜻한 말에 저는 조금씩 기운을 찾아갔습니다. 법적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어요. 변호사의 도움으로 원장에게는 의사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선아와 원장을 상대로는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해 재판 준비를 하고 있었죠. 재판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서류 정리와 증인 수배, 증거 제출 등 정신적으로도 많은 부담이 되었지요. 그래도 제 곁에는 다혜 씨가 있어 주었어요. 법원에서 선아를 다시 만났을 때는 가슴이 쿵쾅거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전에는 아들의 아내로 저의 손주를 낳아줄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지금은 사기범으로 제 앞에 나타난 것이죠. 선아는 끝까지 원장에게 속았다고 주장하며 계획은 원장이 주도했다고 변명했습니다. 원장은 반대로 선아가 먼저 시작했다고 주장했죠.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고 필사적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재판에서 호영이의 이름이 수도 없이 언급이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호영이의 이름이 오가는 모습을 보고 제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죠. 하지만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선아와 원장 모두 유죄가 확정되어 선아는 집행유예 3년, 원장은 실형 6개월과 의사면허 박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후 다혜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다 끝났네요, 어머니. 새롭게 출발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제서야 제 미래를 볼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야겠다 결심했죠.
오랫동안 방치했던 회사 업무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골프 모임에도 나갔지요. 친구들은 제가 돌아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다시 와서 정말 다행이야. 모두들 따뜻하게 절 맞이해 주었어요. 다혜 씨와 저는 그 뒤로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혜 씨는 쉬는 날 항상 저희 집에 와서 영화를 함께 보고 식사를 함께 만들었죠. 처음에는 동정심 때문일 거라 생각했지만 다혜 씨의 행동은 순수한 선이라는 것이 점점 느껴졌어요. 그 따뜻함이 제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주었지요. 2년이 지난 어느 날 다혜 씨는 불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저 병원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제가 놀라 혹시 원장 때문이냐고 묻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다른 일을 시작해 보려고요. 조금 더 전문적인 간호 공부를 하고 싶어서요. 저는 무엇이든 돕고 싶었지요. 다혜 씨는 학비가 모자라 고민이라고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늘리면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져서 고민이라고 했지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생계를 유지하며 공부하는 것은 부담이 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한 뒤 다혜 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빈 방이 많으니 여기서 공부하는 건 어때요? 학비도 내가 좀 보태줄게요. 다혜 씨는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했어요. 말도 안 돼요. 제가 어떻게? 다혜 씨가 아니었으면 난 지금도 선아에게 속고 있었을 거예요. 나도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겠어요? 다혜 씨는 눈물이 가득 찬 얼굴로 말했어요. 학비는 제가 어떻게 해서든 마련할게요. 그럼 여기서 지낼 수 있게 해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다혜 씨와 저는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스럽게 지낼 수 있게 되었죠. 다혜 씨는 공부하면서도 집안일도 함께 도와주었지요. 함께 아침밥을 먹고 밤이 되면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곤 했어요. 다혜 씨가 밤 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부모가 된 것 같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따뜻한 우유와 간식을 주며 너무 무리하지 말고 쉬엄쉬엄 해. 라고 말을 걸 때면 다혜는 고마워요. 어머님이 계셔서 더 힘낼 수 있어요. 라고 말해 주었지요. 우리는 점점 더 가족 같은 관계로 발전했어요. 하루는 다혜의 생일을 축하해 줄 생각으로 생일상을 차려주고 선물도 주었지요. 다혜는 감동한 나머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누군가가 제 생일을 이렇게 소중하게 챙겨준 게 처음이에요. 그 말에 저도 뭉클해졌어요. 다혜는 결국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규모가 큰 종합병원 소아과에 취직했습니다. 소식을 들었을 때 전 너무 기뻤지만 한켠으로 다혜가 이대로 독립해서 집을 나가는 게 아닐지 아쉬운 마음이 들었죠. 다혜는 아직 젊고 앞으로 얼마든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때 다혜가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여기 조금 더 있어도 될까요? 이젠 취업도 했으니 월세도 꼬박꼬박 낼게요. 저는 그 말에 마음이 놓였지요. 당연하지. 이 집은 이제 우리 집이야. 넌 내 가족이나 마찬가지인걸? 월세는 필요 없다. 실제로 이젠 정말 제 친딸이라 생각했어요. 다혜가 옆에 있어 주어서 저도 이젠 외롭지 않습니다.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찾은 것 같았죠. 다혜는 제게 봉사활동을 추천해 주었어요. 함께 고아원에 방문해서 아이들을 돌봐주었죠. 아이들의 웃음에 저도 같이 웃게 되었어요. 저도 회사 운영에 더 힘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퇴를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다혜가 제 일하는 모습이 멋있다고 말해주었던 것을 계기로 더 힘을 내었죠. 주변 사람들은 저를 보고 회춘한 것 같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럴 때마다 전 너무 예쁜 딸이 생겨서 그런가 봐요. 라며 웃었죠. 어느 날 저녁 저는 다혜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차리고 예쁘게 꾸몄지요. 다혜는 집에 돌아와서 식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널 만난 지 5년 되는 날이야. 다혜는 놀란 얼굴이었어요. 저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웃으며 건배를 했어요.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실 때
전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다혜에게 전해줄 것이 있어. 다혜는 봉투를 열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제 재산의 대부분을 다혜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이었죠. 다혜는 당황한 얼굴로 황급히 말했어요. 어머니, 이건 안 돼요. 전 그럴 생각으로 여기에 있던 게 아니에요. 전 웃으며 다혜의 손을 잡았어요. 알지. 네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건 내가 제일 잘 알지. 그래서 더 너에게 주고 싶은 거야. 내가 함께 있어줘서 나는 다시 살 수 있었어. 만약 내가 없었다면 난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몰라. 다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이런 거 받을 자격이 없어요. 넌 내가 호영이를 먼저 보내고 인생을 다시 살 수 있게 해준 은인이야. 나는 정말 너를 내 친딸로 삼고 싶을 만큼 널 생각한단다. 다혜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이세요? 저도 사실 계속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에게 어머님은 정말 가족 같은 분이셔서 저도 가족이 되고 싶다고 항상 생각해왔어요. 저희는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행복과 감사의 눈물이었죠. 우리는 정말 가족이 되기로 했습니다. 몇 개월 후, 다혜는 제 법적인 딸이 되었어요. 우리는 호영이의 사진 앞에서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호영아, 내 동생이 생겼어. 이제 엄마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다혜도 호영이 사진에 꽃다발을 놓으며 말했어요. 오빠, 제가 앞으로 엄마를 더 잘 모시고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그 순간 전 선아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전혀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선아 덕분에 어쩌면 다혜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다혜에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함께 일하는 소아과에서 만난 의사와 가까워진 것이죠. 민호라고 하는 그 의사는 친절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다혜가 이 사실을 처음 이야기했을 때 전 조금 쓸쓸해졌어요. 혹시 결혼하면 다혜가 집을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 불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혜도 이제 자신의 가정을 꾸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다혜가 행복하다면 저도 진심으로 축복해주자고 생각했어요. 걱정 마요. 엄마, 제가 결혼하더라도 엄마는 제 소중한 가족이에요. 절대 멀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다혜의 눈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당연하지, 우리 딸. 다혜의 연애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남자친구를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정말 성실하고 친절한 청년이었고 다혜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다혜 씨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혜의 결혼날이 되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앉아있는 다혜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우리 딸 너무 예쁘다. 다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머지않아 다혜는 임신을 하고 예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름은 영호. 호영이를 기억하고 싶다고 다혜가 지은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다혜와 민호 그리고 영호와 함께 호영이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오빠, 우리 왔어. 그동안 못 와서 미안해. 오빠 조카 영호야. 귀엽지? 다혜는 호영이의 사진 앞에 꽃다발을 놓으며 말했어요. 저라도 찾아뵀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형님. 이렇게 멋진 어머니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식구가 더 늘었으니 더 자주 찾아올게요. 민호의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호영이가 먼저 떠나고 세상에 나 혼자 남겨져 있던 날, 이렇게 따뜻한 가족이 생길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전 눈물을 훔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4월 봄날의 하늘은 맑고 청량했어요. 상쾌한 바람이 제 머리칼을 스치고 지나갔지요. 전 손주 영호의 손을 잡고 호영이의 사진을 바라보았죠. 사진 속의 호영이가 마치 이제 안심이라는 듯이 우리를 바라보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